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동주택 격리실무 A부터 Z까지 함께 공부하게 된 백선의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요. 공동주택에 근무를 원하시는 분, 현재 근무하고 계시지만 조금 초보라서 가슴이 떨리시는 분들, 그리고 위탁사 직원들,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 등 공동주택의 회계를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실무를 해온 경험과 다수의 교육 경험, 그리고 회계 컨설팅을 하면서 문제 단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지만 끝까지 지치지 말고 저와 열심히 한번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수강평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육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혹은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분들, 그리고 현재 근무하시지만 초보인 분들, 그다음에 주택관리업자나 회계 담당자,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자들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동주택 회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자,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격리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는데요.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감시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근데 소장님이 우리 격리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인데 내가 뭘 상호 감시합니까? 왜 상호 감시해야 되죠? 소장님이 나바로 업무적인 지시는 괜찮지만 혹시라도 다른 좀 문제가 되는 지시라던가 좀 돈을 횡령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감시하면서 그리고 상호 협조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요, 이론과 실습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공동주택이란 뭔지, 회계의 기초란 뭔지, 관리비 개정예가 뭔지, 회계 입력과 부과 방법, 인사 노무 수익성. 저희는 특히 인사 노무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이 강의는 사실 다른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같이 인사 노무 변경된 요즘 최신판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은요, 회계 전표도 입력해 보고요. 부가 실습, 퇴직금 연말 정산 계산, 퇴직금 계산, 4대 보험 신고 계산, 수납, 중간관리비 계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공동주택, 여러분들 지금 어디 근무하고 계시죠?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계시죠? 공동주택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요, 내가 쓰는 공간도 있고 또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공간도 있고 그런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상복합. 보통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 관리소가 없는 곳이 많이 있죠? 대부분이 아파트 아니면 주상복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는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이야기하고요.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서 주차장인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위에 여기 밑에는 주차장으로 전체를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걸 필로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층 전체가 필로티로 돼서 주차장인 경우는 층수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립주택은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은 660m 제곱미터를 초과하고요. 다세대는 660m 이하랍니다. 어떤 게 더 클까요? 연립주택이 더 크겠죠. 연립주택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사용 1개동의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게 연립주택. 안 되는 아이가 다세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얘기할 때는요, 보통 다 5개층 이상인 경우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상복합 얘는 뭘까요? 주상복합 뭘까요?
주상복합이라는 거는요,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주택 외의 시설과, 그럼 뭐예요, 여러분? 상가겠죠, 상가. 상가나 뭐 기타 다른 것들이겠죠. 상가가 있고 그 밑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 개가 상가가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얘는 주상복합일까요, 아닐까요? 주상복합이 아닙니다. 왜요? 같은 동일 건축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상가 이외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주상복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상복합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면 해당 이제 법령에 따라서 공동주택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법에 따라서는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숙사가 건축법에 의해서는 공동주택이고요. 주상복합, 연립주택,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그리고 주택법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아파트만 주택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 주상복합 너도 껴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건물과 공동주택. 그럼 여러분, 집합건물은 과연 뭘까요? 집합건물은 뭘까요? 집합건물이라는 거는 공동주택과 서로 다르다. 아니다. 같은 아이다. 어떨까요, 여러분?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 집합건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이 공동주택이 계란의 노른자처럼 집합건물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집합건물이라는 거는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건물을 말하고요. 집합건물은 동법률의 적용 대상인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도 말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사는 전유 부분도 있고 같이 쓰는 공유 부분도 있는 그런 거를 집합건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안에 공동주택이 쏙 계란의 노른자처럼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소유주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한번 판단을 해볼 건데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은요, 구분 소유자가 몇 명이어야 돼요?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여러분들 우리 조물주 위에 간물주라고 우리 건물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다가구죠.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이고 거기서 임대를 주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가구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소유주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가구가 다세대야 나도 좀 껴줘. 그랬더니 다가구가 뭐래요? 다세대가 뭐래요? 다가구가 나도 껴줘. 그러니까 이런 부러운 놈. 너는 안 된다. 넌 안 돼. 넌 소유주가 한 명이잖아. 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소유주가 그래서 몇 명이어야 된다?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주거 여부. 우리가 거기서 살고. 여러분, 주거라는 건 뭐예요? 거주한다라는 거죠. 먹고 자고 응가도 하고 이런 주거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건 어떻게 볼까요? 주거의 레지던스, 오피스텔, 상가는 여기에 직접 거기서 거주하진 않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가 생활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레지던스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서 숙박시설로 보고요. 오피스텔은 요즘은 그 주거용도 있지만 이건 거의 상가, 업무시설, 준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가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떨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여부에 따른 판단으로 봤을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 나머지 실제로 숙박을 하거나 준주택이거나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단지가 의무관리 대상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이 뭘까요, 여러분? 의무관리 대상이 뭘까요? 일단 K아파트에 등록을 하면 일단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단지는 K아파트에 등록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죠? 자,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예요. 근데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된대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근데 세대수는 150밖에 안 되는데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인 경우에는 어때요? 시설이 훨씬 많고 관리해야 대상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으로 볼 거야 라는 겁니다. 첫 번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지만, 비록 150세대 이상이지만 300세대는 안 돼. 하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인 경우에는 어떻다? 의무단지로 봐줄게. 의무단지야 라는 겁니다. 지역 난방 방식 역시 포함됩니다. 즉,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이거나 지역 난방인 경우는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단지다라는 겁니다. 건축법 4번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물.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이거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주상복합이라고 그랬죠. 주상복합. 자, 주상복합 중에서 아파트랑 상가가 같이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 이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의무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의무관리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를 받은 미의무단지, 비의무단지, 공동주택. 즉, 나는 의무단지가 아니에요. 의무단지가 아닌데 우리는 의무단지로 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아는 단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200 몇십 세대인데 승강기가 없는데 본인은 이제 비의무단지에서 의무단지로, 미의무단지에서 의무단지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입주민들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의무단지는 누군가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한다? 관리사무 소장이죠, 보통은. 그죠? 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리를 하고요. 주택관리사가 하는 거죠. 공동주택 관리 시행령 제2조 의거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 소지자 혹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관리 책임자로 두어야 하고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기술 인력 등 장비를 보유한 자치관리기구로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죠?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위탁을 하거나 자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턱 땄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땡큐 부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땄어요. 자, 주택관리사를 딱 따고 난 다음에 가려고 그랬더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경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게 경력이 없어요. 그럼 어디를 갈 수 있나? 주택관리사를 따자마자는 시험을 합격했을 때는 500세대 미만만 갈 수 있다. 걔는 주택관리사 보조다. 보조한다 이러면서 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경력이 아파트 격리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데 뭐 기사 경력이 있거나 이렇게 자격이 있은 후에 자격증을 탁 땄어요. 그러면 보가 똑 떨어지면서 4가 되는데 그러려면 며칠이 돼야 되냐? 몇 년이 돼야 되냐? 소장 경력으로는 3년, 관리직원 경력으로 5년이 있으면 보가 떨어지면서 4가 된다 이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미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소장님 3년, 우리 다른 직원으로 5년이 있다가 자격증을 따면 무조건 4가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경력이 없다가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때부터 근무한 이후에 소장 3년, 그 다음에 격리나 기존 직원들이나 어떤 그 관리 직원으로 해서 5년이 있으면 보에서 4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굉장히 기쁘다고 많은 소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500세대 미만, 그리고 주택관리사는 세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나는 격리로 3년 있었고 소장으로 1년 있었는데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으로 3년이 있거나 직원으로 5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더해서 4년인데요. 안 된다 이겁니다. 각자 소장으로 하든가 관리 직원으로 하든가 해야 되죠. 근데 이거 두 개 더해서 5년이 넘으면 가능하겠죠? 자, 관리 목적은요, 여러분 뭐예요? 관리 목적이 뭘까요? 그 단지가 오랫동안 깨끗하고 청결하고 안전하게 잘 쓰기 위한 게 관리 목적이겠죠. 그래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택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최장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그 사는 동안에 입주자 등의 편리와 안전을 도모하고 건물의 청결 유지 및 공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혹은 들어가셔서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죠? 자, 전용이랑 공용이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관리합니까? 우리 어디 관리하죠, 여러분? 공용을 관리하죠, 공용을. 원래 전용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 돈 내산처럼 그 집 주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이 전용 부분도 일부 해드리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안 하면 우리 입주민들이 와서 네가 내 돈 받고 하는 게 뭐냐 이러면서 매가지를 잡잖아요. 그래서 전용 부분도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전용 부분은요. 여러분들 요즘 예전에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부분이 전용 부분이었죠. 근데 요즘은 마스크를 끼느냐 안 끼느냐로 전용 공용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용이라는 거는 내가 마스크 안 쓰고 속옷 입고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는 것이 전용. 그렇게 안 되는 곳, 여러분들이 함께 쓰는 공간을 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그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안에 부분을 전용, 현관문 밖에 부분을 공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누가 그러면은 돈을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겠죠? 입주자의 책임입니다. 비용도 본인이. 구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바뀌냐 요겁니다. 공용은요, 이 전용을 제외한 주택 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부속물이고요. 책임은 우리 공용에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등으로 비용을 나눠서 입주자들이 n분의 1에서 내죠. 그리고 현관문 밖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용 부분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주거 공용 부분과 그 밖의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건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A동에 살아요. A동에 살아요. A동 안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A동 안에 있는 공용 부분을 주거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단, 복도, 현관, 승강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밖의 공용 부분은 내가 A동에 살고 있는데 여기 외의 것들, 나머지
저기 가면 커뮤니티도 있고 또 저쪽 가면은 뭐 수영장도 있고 저쪽 가면 분수대도 있고 이렇죠. 그런 것들을 그 밖에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주거 공용 부분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 단지 안에 전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관련 법률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 뱃살이 많을 줄 알았으면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법을 많이 지켜야 할 줄 알았으면 공무원을 할 거 그랬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동주택에서는 관련 법률이 많아요. 무슨 법일까요? 집합건물법과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은 요 안에, 왜냐하면 집합건물 안에 공동주택이 들어있으니까요. 자, 그리고요. 근로기준법, 감염법 예방법, 소독하죠? 감염법 예방법 때문에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때문에 승강기 우리 검사하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때문에 뭐 하죠?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하잖아요. 수도법 때문에 수도 검사하죠. 전기사업법, 소방시설법. 이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기, 소방 때문에 1년에 2번씩 전기, 그다음에 뭐 그 전기 신고란다. 전기 검진하잖아요. 검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소장님이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막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수거비,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사업 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가세나 법인세를 납부 안 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까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업무는요. 되게 많죠.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꼭 우리 지금 배우시는 분들이 하시는 범위는 관리 업무랑 회계사무 업무죠. 여기 소장님과 격리분들이 보통 하는 업무고요. 전기시설, 영선 업무, 조경환경 업무, 보안 업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시설은 당연히 기전실 직원들이 하시겠고 영선도 보통은 포함해서 하고 있죠. 조경이나 환경은 우리 미화여사님들 아니면 밖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안은 우리 보안, 경비 어르신들, 직원들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즘은 또 뭐도 있어요, 여러분? 커뮤니티도 있죠, 커뮤니티도 합니다. 자, 관리사무소 주체도를 한번 보면 머리가 삐죽삐죽 나오시는 우리 소장님이 계시고, 왕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자를 착 쓰신 우리 소장님이 계시고, 소장님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될까요? 예전에 집합건물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필요 없지만 우리 공동주택, 특히 의무단지인 경우에는 이 주택관리사 보나 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관리과장님이나 기정과장님은요. 요즘은 보통 겸직을 하잖아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쓰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겸직을 보통 하시고요. 전기 소방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은 기계 설비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수 막 이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회계 담당자와 사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같이 하기도 하죠. 왜 같이 할까요? 이거 역시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이 아끼려고. 요즘 어떤 데는요, 여러분 막 900세대인데도 격리 혼자 근무하는 것도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 회계를 담당하는 격리와 사무를 담당하는 서무 직원으로 보통 나누죠. 근데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서무라고 부르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서러워서 서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보조 선임하시는 분들은요, 뭐 여기 기계, 전기 영선팀이고 전기, 소방, 승강기 등 보조 선임도 하죠. 예전엔 없었는데 요즘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경비팀, 미화팀, 그리고 커뮤니티도 별도로 요즘은 생겼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근간은 여자 소장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소장님도 굉장히 잘하시니까, 남자 소장님들도 잘하시지만 흔치 않지만 제가 남자 격리도 2분을 보았답니다. 남자 격리분들도 있으세요. 자, 그리고 관리사무소 업무는 행정, 기술관리로 나눠지는데요. 대부분 행정적인 거는 우리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뭐라 그러죠? 사무실 안에서 보통 하고 나머지 분들은 뭐 기술적인 업무를 많이 하게 되죠.
입주자 관리라던가 사무 관리라던가 대외 업무 관리, 회계 관리, 행정 처분 관리하고요. 기술 관리는 시설 관리, 환경 관리, 안전 관리 이렇게 해서 각각 파트별로 나뉘어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 회계 기준에 따른 업무 범위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회계 담당자들과 우리 관리소장님에 대해서 지금 잠깐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관리 주체는 원래는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지출 원인 행위 및 계약에 관련 업무, 재고자산, 유형자산 및 그 다음 물품 관리 이런 식으로 각각 파트가 나눠져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은 좀 이렇게 서로 횡령의 위험도 있고 뭐 계약과 막 좀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나눌 수 있나요? 없죠. 왜냐면 그렇게 많이 직원들을 쓰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총괄해서 합니다. 우리 경리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서 회계 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지만 다만 직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엔 그렇지 않다. 심지어 모두 겸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겸직하고 있죠? 여러분? 관리소장하고 우리 경리분도 겸직하고 있잖아요. 경리 겸직 소장님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반대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있죠. 그리고 회계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이 물품을 훼손했을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으리하지 않았나 확인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갑 있잖아요. 시대 지갑. 그거 문 잘 열리는 데다가 탁 놓고 갔어요. 금고 안에 넣고 가면 되는데 이거를 막 급해서 막 바쁘니까 그냥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경리 책임이라는 거죠. 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배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담당자는 직인을 꼭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라. 회계 업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22조의 수익금의 취급 및 기장은 매일, 수납은 사실 매일 해야 된다라고 회계 처리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표 처리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취급 및 기장은 예금 통장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고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금고가 없어요. 하나 사달라고 하셔야 되겠죠? 금고에 보관하도록 회계 처리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는요. 이게 소장의 업무긴 하지만 제가 써드린 이유는 뭘까요?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어떤 데는 나는 인수인계서도 없이 격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인수인계서 회계처리 기준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소장이 도장을 꽁꽁 찍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렸고요. 출납 관련 회계 관련 업무를 집행할 때는요. 누구 도장? 관리소장님이 구청에다가 뭐 관리소장님 번호 있잖아요. 합격 번호 있는 거 그거 등록한 거를 그걸로 회계에 도장을 찍어라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매월 또는 수시로 회계 장부 기입을 확인해야 되고요. 전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는 한 명 이상의 입주자 대표 회의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회계 담당자가 연 마감을 실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회계 프로그램에서 출력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도장을 꽁꽁 소장님이랑 그다음에 감사가 찍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연 마감, 회계 마감했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전표는요. 임의로 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위탁사에서 아예 막아버리죠? 위탁사에서 그 앞에 거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역분계를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역분계를 하거나 할 때는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 전표 합계 금액은 변경하지 못하고 그 밖에 기재 상황을 잘못 적은 것은 바로잡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님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표에는 회계 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의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매월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 및 대체 전표와 함께 편철 보관한다. 전표철 잘 보관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수 서류니까요. 결산서 역시 결산을 수행할 때는 출력 가여 편철하여 관리사무소장님의 도장을 찍은 후에 보관한다. 우리는 누구 도장까지 찍죠? 입주자 대표 회의 도장까지 찍죠. 자, 우리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거가 있는지 좀 볼까요?
사무, 인사, 민원, 회계, 기타.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하게요? 정말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한 회사, 큰 기업에서는요, 각각의 부서가 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거를 모아 모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는요, 문서도 접수, 발송, 기한, 지출결의서, 공고문, 체납세대 내용 증명 발송하고요. 인사는요, 도급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위탁사에서 하지만 자치관리나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리소에서 하잖아요. 입퇴사, 4대 보험 처리, 연말정산 등 하죠. 그다음 민원은요, 각종 민원에 대한 업무 처리하고요. 회계는 수납, 급여, 회계, 재무제표 작성, 부가, 전표철 작성,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하고요. 부가세나 법인세도 신고하죠. 기타는 체납세대 관리, 전출관리 업무 등 중간관리비 정산하고요. 커뮤니티 있는 곳은 커뮤니티 업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10일 날은요. 사업, 근로퇴직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매출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시기를 놓치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신고 시기를 놓치면 저희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는 가산세가 붙고요. 그리고 상대편에서는 부가세, 부가세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10일 날까지 납부하게 되죠. 그리고 15일 날은요. 고용산재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하고 이때가 제출기한이라는 거죠. 기타 업무는 회계 감사는 9월 30일까지 회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외에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우리 업무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 그냥 계속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1주에는 말일자 수납하고 전표 회계 전표 정리하고 체납 문서 발송하고 은행 업무하고 결제 준비하게 됩니다. 2주차부터는 슬슬 이제 부가를 해야 되니까요. 재무제표 준비하는 건데요. 재무제표 1차로 가 작성하고 부가 준비하고요. 은행 잔액증명서 확인하고 은행 업무합니다. 이제 잔액증명서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의무단지에서는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3주에는 이제 부가하고요. 전산업체에다도 전송하고 재무제표를 이제 확실히 완료한 다음에 고지서도 배부하고 부가내역서 배부하고 급여도 줘야 되니까 보통 25일에서 말일 아니면 다음 달 10일이죠. 그리고 은행 업무하게 되고요. 4주차에는 급여 주고 말일 결제 준비하고 은행 업무하고요. 5주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업무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전출 전입 들어오고 나가고 수납하고 문서 접수 발송하고 기한, 안내문, 공고문, 인테리어, 관리의 수입, 세금계산서 발행하고요. 민원 처리하고 입퇴사 관련하고 물건 구매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서 나는 일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고 다른 분들도 다 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랑 함께 나머지 강의 다 열심히 들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모든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